미리벌의 노래 이응인. 아주 옛날에 하늘을 흐르는 강이 있었단다. 은물결 반짝이는 하늘강에는 용들이 헤엄쳐 다녔대. 그 중에 호기심 가득한 용 한 마리 추운 겨울날 땅에 내려왔어. 너무 추워 웅크린 채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몰라. 잠에서 깨어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자 비로소 물길이 생겨 강이 흐르기 시작했어. 가지산 자락 호박소에 살던 어린 이무기들도 물소리 따라 철랑철랑 길을 났었대. 그제서야 나무에는 잎이 돋고 새들은 목이 튀었다고 해. 이때부터 머릿빛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산 밑 물가에 머리를 맞대고 살기 시작했어. 나무하고 땅 파고 집 지으면서 나무의 노래, 새의 노래, 물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 그래서 세상에 노래가 생겨난 거야. 사람들은 화악산과 종남산 많은 산품에 집 짓고 땅 일구고 강에 나가 고기 잡으며 아들 딸 낳고 큰 복을 이루었어. 여기가 바로 미리벌이야. 영남도 우뚝 솟아 물안개 굽이치면 아스미 쪽배에는 낚싯대 가물거리고 갯벌들 늘어진 둑길에는 지게 목발 장단에 흥얼대는 콧노래도 들려. 저기 저 용두산 벼랑에 수줍은 진달래 좀 봐. 빨래온 아가씨들 방망이 소리에도 가락을 넣는데 골목마다 아이들 노래소리 몰신 솟아나네. 남포에서 배가 뜨면 상남 하남 다 지나서 삼랑진 부산으로 흘러간단다. 강물은 흐르면서 끝없는 노래를 부르고 사공은 또 저으며 그 가락 따라 한단다. 강에서 자란 이곳 아이들 눈이 은하수 마냥 빛나는 건 하늘용이 가져다 준 보물 하나씩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겨드랑이에는 반짝이는 비늘도 있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들 딸들이 나고 그 아들 딸들이 아이를 낳고 강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단다. 고려적 몽고가 쳐들어와 항복할 때도 이 고을 사람들은 삼별초와 함께하며 보물을 버리지 않았단다. 조선 임진년 외적이 왔을 때도 천태산 까치고개에서 싸우며 미리벌을 지키려 했지.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건너가 어열단을 세우고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도 미리 볼 사람들이었어. 동해 바다를 불태운 해가 제약산 자승산 위로 솟아오를 때나 종남산 덕암산 너머로 질 때도 황금빛 갈기를 날리며 하늘강으로 오르는 늙은 용을 본 사람이 있대. 그걸 본 사람들의 겨드랑이엔 아직도 황금빛 비늘이 숨겨져 있단다. 지금도 미리보리의 노래 부르며 하늘강 쳐다보면 동력해서 반짝이며 우리를 내려다보는 맑고 총총한 눈이 있단다. 미리미 동국이여, 미리미 동국이여, 이곳 밀양 땅에 최초로 불려진 미리미 동국이여. 삼한시대 변한 12나라 중 하나였대. 이곳 밀양 땅에 철기 문화의 꽃을 피웠대. 미리미 동국이여, 미리미 동국이여, 밀양 땅에 문화의 꽃을 피운 미리미 동국이여. 다시 밀양 땅에 불이 내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보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보자. 그냥 반갑습니다. 밀양 이야기꾼 장창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선통신사에서 가장 조선 하나하고 통 하나하고 신하고 사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물으니까 통하면 여러분 통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조선통신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입니다. 신은 뭐냐면 신뢰가 바탕이거든요. 신뢰가 돼야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선통신사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국왕을 대신하는 그 외교관들이 오고 간 일을 통신사를 하는데, 그 일본이나 우리 왜나 우리 조선이 다 명의 그 명으로부터 그 임금이 책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그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때 그런 설린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초의 통신사는 세종 11년에 박서생이라는 분이 그 대마도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마도를 흔히 서시마라 하는데, 서시마라는 표현을 가급적 쓰지 말고 대마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대마도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아득한 옛날에 미림의 동국 이후 그를 즈음에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는데, 그 대마도라는 것은 뭔가 뭐 마한을 대하고 있다. 그 말 뜻에는 뭐냐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시마라는 말을 쓰지 말고 대마도라는 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종 11년에 처음 통신사가 박서생이라는 분이 나라를 대표해 가서 그 대마도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느냐 하면, 그 일본에 가니까 그 논에 물을 푸는 수차가 있었습니다. 그 수차를 보고 와서 임금 세종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세종 임금께서 그 당시에 이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차를 보급해서 농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 본격적인 통신사는 그 이후에는 별 뭐 크게 일본과 오고 가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와 우리나라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은 임진왜란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 후기라 하는데 본격적인 조선 통신사는 조선 후기에 이루어지는데 그 후기에 조선 통신사를 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주제인 사명대사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저 대마도라는 곳은 조선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가 자기들의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선과 통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으로 모든 외와 조선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자 답답한 것은 물론 피해를 우리가 많이 입었지만 답답한 것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4년에 외로부터 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저놈들이 또 다시 쳐들어올 것인가. 그를 살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또 임진왜란 7년 동안의 그 전쟁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포로를 갔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귀환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중에서 그러면은 통신사를 한번 보내보자. 누가 가는 게 좋겠느냐. 그 나라의 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들이 추천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중에 또 외장들을 또 감화시키고 또 뭐 성병장으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해서 그 일본인들에게도 널리 신성으로서 그 대단한 성녀로서 알려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랴부랴 사실 사명대사도 그 당시에 자기 스승인 서산대사가 돌아가셔서 그 서산대사가 주로 계셨던 곳은 묘향산 보현사라는 곳인데 가는 중에 조정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한 30명의 그 사신단을 끌고 그 1604년에 8월쯤 돼서 이제 대마도로 가게 됩니다. 대마도로 가서 이제 우리 조선 국왕의 친서를 가져가지요. 친서를 가져가서 그 대마 도주에게 침략에 대한 사과도 받고 이제 통상을 허락하는 그런 이제 공식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대사가 사실 일본 본토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이후에 실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이제 실권자입니다. 일본 그 실권자를 쇼군이라 하고도 그 다음에 막부를 합니다. 쇼군은 뭐냐면 그 무력 책임자인데 그냥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있으면서 그 일본 본토에 연락을 해서 이제 도쿄 이제 연락을 해서 사명대사가 왔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제 실권자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본 본토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는 그 8월에 가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늦가을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또 시로 써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1604년 한 12월경에 이제 본토로 가게 됩니다. 본토로 가게 되면 가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야사에 보면은 그 사명대사를 실험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목욕탕에 유리로 된 목욕탕 밑에 뭐 뱀이나 능구리를 넣어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 된 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사명대사 이제 도력을 실험하는데 사명대사가 벽에다가 눈설자와 뭐 그 서리 상자를 서 붙였더니 아침에 자고 나니까 수염에도 고드름이 얼고 뭐 벽에도 눈과 서리가 내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야사에 전하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미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사명대사를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하나 먼저 던집니다.
바위 위에는 풀이 나기 어렵고 방 안에는 구름이 일기 어렵거늘 너는 어느 산에 사는 새인데 이렇게 봉황의 무리 속에 왔는고. 이렇게 자기는 봉황이라고 하고 우리 삼명대사를 그 새라고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그런 시를 하나 건넵니다. 그 삼명대사가 잠시 생각에 있다가 그 화답의 시를 하나 멋지게 날립니다. 나는 원래 청산에 사는 학으로서 늘 오색 구름에 노내렸는데 하루아침에 오색 구름이 사라지고 들판의 닭의 무리 속에 잘못 떨어졌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삼명대사는 뭐가 됩니까? 봉황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그런 시험을 거쳐서 이 삼명대사가 보통 이게 선임이 아니다. 신성이다. 살아있는 생불이다.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삼명대사가 일본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당당하게 일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일본이 정말로 강화를 맺고 싶으면 내가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할 테니까 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첫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을 파헤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을 달라. 두 번째, 살아있는 남자들의 고환을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두 섬을 달라. 그 다음에 조선으로부터 빼앗아갔던 여러 가지 보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을 반환해 달라. 그 다음에 조선에서 잡아간 포로들, 우리가 피로인이라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피로인을 아무 조건 없이 한 1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돌려달라.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의 친필로서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조선통신사로서 삼명대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다시 삼명대사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조선통신사는 그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회부터 12회까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밀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1회에 여우길이라는 사람은 강해군 2년 때 밀항 부사를 지낸 분이고 그분은 뭐 밀항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9회 때 숙종 때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제술관으로 갔습니다. 제술관은 뭐냐면 그 조선통신사에 가서 모든 행적들을 낱낱하게 기록하는 분입니다. 그 신유한이라는 분이 밀항에서 태어나고 생활은 주로 영천이나 뭐 나중에 저 동해 쪽에 있는 장사 이런 곳에 그 현감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그 260일 동안에 일본을 체류를 하면서 가면서 오면서 기록한 그 해유록이라는 책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 책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2017년에 조선통신사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물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우리 밀항 출신인 신유한이라는 분이 쓴 해유록도 포함해서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우리 밀항에 난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 부산에 가면은 그 자성대 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자성대 공원에 가면은 영가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조선통신사는 한번 그 출정을 할 때 대략 사람들이 한 50명 전후가 꾸며집니다. 책임자는 정사, 부사, 종사관, 그 다음에 뭐 약사, 역관, 그 다음에 뭐 화공,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록도 하고 이러는데 그 조선통신사가 서울서 출발해서 갈 때는 영남 좌도를 이용해 가지고 문경에서 영천으로 해서 울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경을 귀국할 때는 밀항을 이렇게 거쳐갑니다. 밀항 영남 우도로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밀항에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정도지 조선통신사의 기록들은 밀항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통신사들이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풍랑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짧게는
한 10일에서 길게는 한 50일까지 머물면서 뭐를 하는데 가장 포인트를 맞추느냐 하면 가장 좋은 날을 잡아서 해신제를 지냅니다. 그 해신제를 지내는 것을 재현하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 자성대 공원의 영가대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지금 부산진역 쪽에 그쪽도 다 바다였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그 해신제 지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성대 쪽으로 옮겨서 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 그 재밌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통신사로 이래 뽑히면은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을까 싶어서 겁을내는 통신사 정사가 있는 거라요. 그 11회 때 보면은 그 조음이라는 분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조음이라는 분이 통신사로 갔는데 사실은 그분이 정사로 뽑힌 게 아니고 정상순이라는 분이 정사로 뽑혔는데 그분이 요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좀 소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핑계가 대고 나는 못 가겠다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배째라 이래 되는 모양이라. 그런데 이제 결국 가지 못해서 나라에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 대신에 조음이라는 사람이 가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마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 흔히 건강식품으로 즐겨 먹는 고구마를 조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처음에 부산과 제주도에서 시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주 잘 돼서 지금 우리가 고구마들이 보면 주로 해안가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조선통신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4회 때부터 조선통신사라는 정식 명칭을 쓰고 1회, 2회, 3회 때는 그냥 통신사라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뭐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사명대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도 조금 제약을 받고 이래서 사명대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사명대사가 맨 마지막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의 성병만의 역할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일은 외와 조선 사이에 그 단절됐던 외교 문제를 해결했던 민간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높이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사명대사가 그 스님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계나 연구하는 분들이 또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은 좀 낮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 흔히 이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에 이수인 장군이 있다면 육지에는 물론 건율 장군도 있지만은 우리 성병을 이끌었던 이 사명대사의 그 공을 결코 잊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사명대사 이야기를 좀 더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무안면 고라리에서 1544년 중종 39년에 태어났습니다. 7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그 한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13살 때 황여은이라는 홍무관 대제학을 지나는 분으로부터 파스 삼경과 그 다음에 당송의 유명한 사람들의 시를 배워서 그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학문의 바탕이 탄탄한 곳에 있었습니다. 13살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남루에서 밀항부사가 주최하는 그 백일장 대회가 있었는데 우수한 실력으로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하고 유아 실력이 어린 나이에도 그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3세, 14세, 15세에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치리에 빠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가를 합니다. 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가출과 출가는 묘하거든요. 출가를 합니다. 어디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황악산에 있는 직지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 직지사로 출가할 때 그 황악사에 아주 유명한 신묵화상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시간이 있으면은 야사도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오늘은 야사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신무화상으로부터 오계를 받고 이제 사미가 됩니다. 우리 사미라는 말은 뭐냐면 수습 성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수산대사는 제1의 성과에서 급제를 한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가 어떻게 18살이 될 무렵에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선 명종 임금이라고 14살의 왕이 올랐는데 너무 어려서 자기 어머니인 문종 왕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 무렵에 우리 밀양과 조금 관련을 지으면은 어떤 밀양에는 훌륭한 분이 살아 계시냐면은 여러분 저 밀양강 이렇게 설 올라가면 금시당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금시당의 주인공인 금시당 이광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좌부성지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광진 선생도 조선이 유교 국가인데 그 문정왕후가 궁궐에서 불사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결국 그런 상소문을 올리다가 홍구 세력들한테 약간 밑비어가지고 나중에 자천이 되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도 우리 밀양이 갖고 있습니다. 18살에 경기도에 있는 봉은사에서 성과 시험을 칩니다. 성과 시험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초시라 해서 불경에서 출제를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한 3,0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초시에서 200명을 거르고 그 다음에 중시에서 100명을 거르고 그 다음에 종시에서는 마지막 면접시험을 칩니다. 면접시험을 쳐서 마지막 30명을 뽑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그 불교를 대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문정왕후가 아주 사랑했던 보후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보후대사가 마지막 면접관으로 옵니다. 면접관으로 와서 이제 그 사명대사가 신무화상으로부터 유정이라는 법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 보후대사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데 그 어린 유정이 18살 된 유정이 들어와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하니까 유정이 보후대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건방진 사미가 사람이 오는데도 그렇게 거만하게 인사도 없느냐 그냥 어디에 있는 사미인데 그렇게 거만하냐 이러니까 어린 유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에는 주인과 손님이 없고 노소가 없는데 어찌 거만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일찍이 간 곳이 없는데 온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당돌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보고대사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보고대사가 물었을 때 비로소 탁 일어나서 자세로 인사를 탁 합니다. 그렇게 어린 유정도 그래 내를 테스트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는 어쩌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보후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돌한 소년이구나. 원숭이 재주를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냐? 예, 알면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 아니냐? 모르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후대사가 나가서 문정왕후와 그 당시에 이제 과거를 주관하던 신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과거 시험 건물에 큰 용이 한 마리 걸려들었다. 뭐 당당히 자원급제를 했겠죠. 자원급제를 하고 이제 문정왕후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가정 사정도 물어보니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서 그래 중이 될 생각을 했느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치를 한번 알고 싶어서 선임이 됐다. 그러면서 자기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라니까 어머니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목에 있던 비치 염주를 유정에게 선물을 하면서 3일 동안에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 30살에 신무화상이 돌아가고 그 황학사 주지가 됩니다. 주지가 되고 2세 정도 돼서는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큰
나라의 국찰이 봉은사인데 봉은사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마는 거절하고 전국 오대산, 설악산, 금강산, 태백산, 팔공산 전국을 다니면서 그 수행을 합니다.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 운수행이라 합니다. 구름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면서 운수행을 하면서 나를 깨우쳐 줄 큰 종사를 만나기 위해서 다니다가 한 30 후반경에 묘양산 보현사에 있는 서산대사를 만납니다. 서산대사를 만나서 스승으로 삼고, 그 당시에 서산대사에게는 세 사람의 유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명당 유정, 그 다음에 서산대사는 청어당 서산대사거든요. 사명당, 그 다음에 기허당 영규라고 있고 내묵당 처형이라고, 그 세 사람이 서산대사로부터 3년 동안 무술 공부라든지 이런 불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 이제 묘양산을 떠나서 다시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을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사명대사가 운수행을 하면서 몸에 지니고 있던 조그마한 부처가 있는데 그 호신불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신불이 6.25 때 없어졌다가 최근 몇 년 전에 호신불이 있는 곳이 드디어 있는 곳이 나타났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호신불 길이는 9.4c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불상을 만들 때 안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그 안에다가 이 복장 유물을 넣어 놓거든요. 거기에 보면 종이로서 이제 이 유정이 부처님에게 기한다. 내가 열심히 선수행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그런 원장이라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포항에 있는 대성사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몇 번을 가려고 이래 계획을 했는데 막 추석 쉬고 가든지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문의를 해보니까 열쇠를 탁 장치를 해서 아마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물로 지정은 되지 않았고 아마 지정을 하려고 아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명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주지를 할 때가 49세 때인데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병들이 그 유점사에 와서 그 안에 있던 신도들이나 다른 스님들을 꽁꽁 묶어놓고 그 보물을 내놓고 윽박지릅니다. 그럴 때 사명대사가 가서 호통을 칩니다. 다 같은 우리가 부처님의 불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못쓸 짓을 하느냐 이렇게 외장을 나무라서 그 외장을 이렇게 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리는 거의 대비가 없었거든요. 한 달 만에 도성이 함락이 되고 선조 임금은 부랴부랴 몽진을 떠나는데 평양을 갔다가 신의주로 가서 사실은 선조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라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없어졌겠죠. 그래 몽진을 가면서 관군들은 거의 도망을 다 가고 이 성병들이라도 좀 군사를 만들어야 돼 싶어서 부랴부랴 묘양산에 있는 서산대사에게 파발을 띄웁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에게 전국 8도에 있는 스님들을 지휘할 수 있는 도총섭이라는 자리를 임명을 하고 그때 사명대사는 부총섭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금강산에 있는 금봉사에서 성병 2,000명을 데리고 이제 걸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투가 어디에 있냐면 평양성 전투인데 평양이 일본이 점령을 해가 있고 곧 선조가 있는 신의주로 갈 그런 기세였는데 명나라 관군과 우리 성병들이 힘을 합해서 평양선을 어렵게 탈환을 합니다. 그 평양선 탈환이 임진왜란에서 왜 중요하냐? 일본의 보급로도 끊고
우리가 흔히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결국 보급로를 끌었기 때문에 그 외병들이 철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삼명대사는 평양성 전투,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노원평 전투, 남한산성 이런 곳에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일본이 저 남쪽으로 쭉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그 일본의 주력 부대가 부산과 그 울산 서생포에 머물면서 자기들이 성을 쌓아서 그걸 이제 전망을 보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이렇게 보는 동안에 명나라를 하는 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러 왔지만은 자기들도 결국은 뭐냐면 남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외와 명나라 사이에 암암리에 휴전을 하면서 우리 이 조선을 반으로 나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삼명대사가 단신으로 일본 그 서생포에 있는 일본 본거지로 갑니다. 그 무렵에 서산대사는 몸이 안 좋아서 팔도 도총섭의 자리를 삼명대사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삼명대사가 적정도 한번 탐방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띄고 일본의 그 서생포에 있는 가토 기요마사라고 찾아갑니다. 그래 가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면 나는 조선국의 송운이라는 스님이다. 금강산에서 오신 스님이군요. 이미 아는 거라. 그래서 가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귀국에는 보물이 많은데 그 대사님 보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삼명대사가 하는 말이 조선의 보물은 바로 당신의 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명대사의 별명이 뭐냐면 설보화상입니다. 그 설은 입술 설자거든요. 그 설보화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적정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삼명대사 표충사에 가면 유물 전시관에 가면은 그 목판본으로 되어 있는 분청선안록이라는 7권으로 7책 47권으로 되어 있는 목판본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에 가토 기요마사를 찾아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스님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썼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경상남도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좀 더 보물급으로 우리가 이래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일본의 그 주력 부대가 또 다시 본국으로 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의 그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1597년에 다시 15만 군사를 그 정비해서 재침하는 것이 정유재난인데 그 정유재난 때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명이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소나 사람이나 닥치는 대로 죽여버려라. 그런 차에 이제 그 다음에 1598년에 그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일본이 조건 없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철군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조선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다시 군부를 잡은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싶은 그런 걱정. 뭐 그동안에 이제 또 뭐 전쟁에 대한 복구성을 다시 뭐 고친다든지 군량미를 비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본 그 대마도에서 대마도주가 통상을 요구해서 이제 우리 삼명대사가 조선을 대표해서 이제 우리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 삼명대사는 그 성녀지만은 유교 학자인 그 허균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허균이
그 흑윤과 친한데 우리 자기 서성인 서산대사는 그 유학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좀 경계를 합니다. 사실 흑윤과 우리 삼명대사와의 나이 차이는 그 25살인데도 그 의형제를 맺으면서 서로 호영호제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삼명대사가 그 일본에서 그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선조 임금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그 자기 스승인 보현사에 있는 그 서산대사의 부도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참배를 할 그 무렵에 이미 삼명대사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그 해인사 홍제암으로 옵니다. 홍제암에 와서 그 1610년에 8월 26일에 입적을 합니다. 입적을 할 그 무렵에 그 삼명대사 그 주변에 보니까 일본 갔을 때 관계를 맺었던 그 스님들에게 보내는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그 실권자에게 우리 그 전쟁 때 잡아간 포로들을 돌려주기를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마음, 그런 편지들이 있었다는 그 기록들이 있고요. 그 삼명대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실 선조 임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까 이야기한 허균이라는 사람이 조선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삼명대사에게 시호를 하나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자통 홍제 존자거든요. 그 자는 자애롭다. 통은 성교와 그 성교와 교종을 다 아우르는, 그 다음에 홍은 널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통하는 그런 귀한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자통 홍제존자는 시호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해인사에 가보시면은 그 해인사 옆에 홍제암에 가면은 그 허균이 기록한 삼명대사 석장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있는데 그 일제 시대의 합천 경찰서장인 외인이 그거를 도끼로 가지고 네 등분을 냈는데 쭉 방치되어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그를 붙여가지고 다시 세워놨거든요. 그 저도 해인사에 가면은 꼭 우리 밀양의 자랑이 이 삼명대사의 그 흔적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잠시 이래 참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삼명대사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의 성병장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외교관으로서의 뛰어난 그 뭐談判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적진에 홀로 가서 그 외장과談判을 하는 그런 담대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그 실험에도 당당하게 우리가 그 해서 지금 일본인들 중에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그 삼명대사의 그 불상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호신불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삼명대사가 그 조선시대에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스님으로서 그 성병에 참여해서 전쟁을 역전을 거두는 평양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전쟁 이후에 민간 외교관으로서 가서 다른 관리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본과의 통상을 맺어서 그 이후에 200년 동안에 조선과 외 사이에는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 시대를 이끌었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그 역할, 우리가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더 크게 우리가 그 대접받고 이 평가받아야 될 건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밀양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표충사에 가면은 삼명대사 유물 전시관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유물에 대한 것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 고라리에 있는 그 기념관 이런 거를 사실 좀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슴 속에 그 삼명대사를 배출한 우리 이런 호국의 고장에 사는 우리가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다 그 국가가 정하는 이런 코로나 지침을 잘 지켜서 그
앞으로 코로나 없는 그런 세상, 또 우리 밀양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면서 사명대사를 여러분들도 널리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 거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세 다명장 성세라 명장은 하고 많습니다. 기공 덕고사 기이한 공이야 오직 노사파 주행 노련해 노중년에 동해를 배 타고 가서 설빙 육생사 육가의 말솜씨를 다뤄버렸다. 변사 이무렴 변덕은 외놈들의 타고난 버릇. 기미 사공위 어설픈 외교는 위태하리라. 요간 일장검 허리에 비껴찬 긴 칼을 보니 금일 괴남아 오늘날 남아들 스스럽구려. 조선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조선의 운명은 언제쯤에 다시 오려나? 굳건히 지켜온 이 나라가 왜 놈들의 욕심은 가득 차 있고 이 나라의 폭풍은 백성을 향하니 나는 긴 칼을 차고 나의 백성들을 구하러 떠나리라. 조선은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 우리 동포들을 반드시 우리 조선으로 데려올 것이다. 조선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조선은 돌 위에 풀이 나기 어렵고 항안에 구름이 이르기 어렵거늘 너는 어느 산에 사는 새인데 여기 봉황의 무리 속에 왔는가? 내 본디 청산에 사는 학인데 오직 오색구름 위에 논이렀는데 하루아침 오색구름 거쳐 들 위에 박무리에 잘못 떨어졌도다. 조선의 보배를 얻으러 왔소이다. 조선의 보배라. 조선의 보배가 어디에 있어? 조선의 보배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있다면 어서 한번 말해보시오. 내 그 보배를 당장 취해보고 싶소이다. 조선의 보배는 가등 청정 장군 바로 당신의 목이요. 어찌 내 목이 조선의 보배란 말인가? 온 백성들은 장군의 목을 얻으면 조정으로부터 수천 양의 황금을 얻을 수 있다 믿기 때문이요. 그 보배를 잘 지키고 싶거든 어서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내 목이 조선의 보배란 말이지. (1592년) 임진년의회라는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었다. 그때 전국 각지에서 어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그중 수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 등은 성녀들도 큰 역할을 했다. 사명대사께서는 성녀들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 뿐만 아니라 가등청정 등 적장과의 담판에서 전쟁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가등청정은 일본군과 함께 사명대사의 배짱에 내심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 소문은 현해탄을 건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귀에 들어갔다. 히데요시는 사명대사를 보고 싶어 하였다. 그 후 정유재란이 끝나고 조선과 일본국 사이에서 전후 강화 교습이 이루어질 때 사명대사께서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국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 조선을 한낱 소국으로 보면 난이 될 것이다. 이번 담판이 너의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번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 동포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 한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내일 우리 동포들과 함께 내 나라, 내 조국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낙엽이 쌓여서 들을 숙여나다 낙엽이 쌓여서 들을 숙여나다 노인 혼자 벤치에 앉아 안경알을 닦는 사이 귀찮은 낯발을 씻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낙엽이 쌓여서 들은 숙여나다 낙엽이 쌓여서 들은 숙여나다 노인 혼자 벤치에 앉아 안경알을 닦는 사이 귀찮은 낯발을 씻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는 그립다는 것을 노래져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이룰 수 없어도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며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저 별을